입니다만 그 일단은 홍준표 귀엽다라는 그 페이스북은 제 기억으로는 어제 올라왔을 거예요. 어제 그게 토론회가 끝나고 아마 올라왔던 그러니까 B조 국민의힘 B조 경선이 끝나고 올라온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목과 뭐 여러 가지 연결된 저기 명태균의 심정이 담겨 있는 홍준표 귀엽다일 수 있는데 오늘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2022년에 보궐선거 앞두고 비용이 오갔던 사례 있죠. 이미 저희 정치라이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박재기 씨를 통해서 당시에 이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강혜경 씨하고 그리고 김태열 전 소장이 5천만 원씩 각각 이제 수령을 했다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제 그 대목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하느라고 명태균 씨가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태열이 박재기 사장한테 받은 5천만 원 수표는 김태열 카드빚 갚았고 뭐 주장입니다. 박재기 사장 후보에게 받은 5천만 원 수표는 강혜경이 썼다. 1억 원 차용증 확인하고 수표는 조회하면 다 나온다. 이건 뭐 쓴 표현 그대로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둑놈, 도둑년이 공익 제보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분적 진실이 있어요. 부분적 진실. 부분적 진실을 받은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강혜경이 썼다라는 건 명태균의 지시로 강혜경이 저 5천만 원으로 김영선 선거 초기 비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증거가 제출돼 있는 자료고, 그러니까 근데 저기서 방점을 썼다에 찍으면 강혜경 씨가 집행 그때 그 사무실에 그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강혜경 씨가 김영선 선거 자금으로 쓴 거죠. 그거는 명태균의 지시로 썼을 거라고. 그건 당연히 명태균의 지시죠. 김태열 카드빚은 뭐 저거는 전표를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저 5천만 원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비로 쓰여지거든요.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나 예를 들면 부소장이었던 사람들이 쓰는 인건비나 이런 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자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박재기로부터 5천만 원씩 두 번이 넘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를 각각 김태열과 강혜경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치졸한 물타기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쟁점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박재기가 왜 돈을 줬냐? 1억을 줬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빌려온 거라고 했어요. 저기서 차용증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저희가 뭐 그 녹음도 갖고 있습니다만 차용증을 명태균이 거기 써달라면 써주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에 그 전에 공개됐는데 화제가 안 됐던 녹음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명태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돈 안 줘도 돼. 홍준표가 뭐라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내가 고소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박재기 사장이 5천만 원 중에 하나의 첫 번째 5천만 원 그러니까 김영선 선거에 들어간 5천만 원은 홍준표가 여러 지역구로 옮겨 다닐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일정 정도 컨설팅을 해준 성격이 있으니 이 컨설팅비로의 명목입니다. 근데 뒤에 5천만 원은 진짜로 받아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태균 씨가 TK 쪽 정치인들한테 그런 이제 말하자면 돈 거래를 희한한 돈 거래를 많이 합니다. 전화해서 돈 받아와 이러면 이제 누가 가서 받아오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 돈을 미래한국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가 쓴 건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저 사건이 알려진 지가 7개월, 8개월째가 되어 가는데 저 돈 거래가 있었더니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럼 박재기 씨가 돈을 달라고 해야죠. 근데 지금 박재기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보도하지 않았지만 박재기 씨가 이 건 외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이 미래한국연구소랑 굉장히 여러 건이 또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후보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구 경북 그렇죠. 영남 지역 쪽에 경북 지역에 그거는 아직 기사가 안 나오고 확인해가는 단계에 있죠. 단계에 있습니다. 엄청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참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두 번 선거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왜 여론조사를 안 했냐면 일단 뭐 돈도 없었고 명태균 씨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네. 근데 여론조사를 안 한 이유가 그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한번 하게 되면 어쨌든 전화가 돌아가면서 그 사람 이름을 좀 듣게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서 민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정도 해갖고는 효과가 안 나고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많이 할 그 여론조사 돈이 없어서 그냥 우린
바닥에서 뛰자라고 해서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바닥에서 뛰었는데 예. 저걸 보면서 명태균 단순하게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 순수 후보자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 내용 갖고는 크게 이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아예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딱 이걸 하는 경우는 이건 진짜 고수들이 하는 방식이고 아마 이번에 수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아마 배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서 돈을 어쨌든 박지기 씨가 분명히 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준 건데 저 돈에 대해서 명태균이 지금 계속해서 뭐 이게 어디다 썼다 자기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태균 씨의 저 해명이 반복되는 과정이 이런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몰라. 그거 나한테 왜 물어봐? 근데 돈 문제가 나오잖아요. 돈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근데 그 돈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명하냐? 내가 쓴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명해요. 예. 물론 본인이 쓴 거는 아니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집행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 두 가지 패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해명들이 지금 네. 거의 네. 일관되게. 오세훈 씨 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돈 내가 받았어요?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회계로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거 회계 책임자가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이면 당연히 아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런 해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저거 외에도 예를 들면 김영선 너 공천시켜줄게 받았던 돈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돈도 사실 그러면 검찰이 기소할 때 지금 명태균 씨 해명대로라면 김태열 소장이나 공익적부자 강혜경 씨를 기소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돌아가는 걸 다 들어보고 자금 흐름을 봐보니 이건 명태균이 받은 거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고 예. 제가 방송 중반쯤 온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예. 취재 기자가 이 내용을 알았잖아요. 검찰이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당원 명부를 준 최용훈 씨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달. 작년 10월이요? 예. 그런데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자금 흐름이 다 나온 게 언론에 나온 게 11월, 12월 무렵입니다. 작년. 근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번 하고 어떤 조치가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 관련한 정보도 비슷한 시간에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강혜경 씨가 이미 제출했던 자료들이 이미 다 들어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홍준표 관련된 사건 어떻게 지휘했습니까? 관할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구지검에 일단 내려보내고 대구지검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 대구경찰청에 주고 그 다음에 대구경찰청이 관련 자료에 포렌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 사퇴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이 7개월, 8개월 동안 이 중차대한 동거래 흐름과 통화 녹음을 입증해야 되는 이 관계에서 주요한 자리에 포스트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다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거 아닙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여론조사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7개월의 학습 효과라고 봅니다. 이거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내가 지금 대선 후보인데 하겠어? 여론조사 1위, 2위 하는데 이걸 갑자기 하면 그때부터 프레임에 걸리죠. 이거 정치 탄압이지. 이거는 민주당 벌써 검찰이 민주당에 줄 서는 거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걸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시간까지. 게다가 오늘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제 공개한 이런 어떤 그 맥락이나 상황 자체가 또 강혜경 씨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민주당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프레임을 걸어서 빠져나가는 기술을 이미 홍 후보가 쓰고 있고 그러면 그거 자체도 문제죠. 물론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 뭐 검찰에게 그거를 100%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명태균과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던 정치인들에게 검찰이 시간을 벌어줬다. 검찰이 이 모든 자료를 다 들고도 여태까지 뭉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에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거죠. 강혜경 씨는 검찰에 거의 10번 이상을 가지 않았나요? 15번 소환을 했죠. 지금 오세훈이나 지금 우리 홍 시장이나 검찰이 한 번도 안 불렀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오늘 김한 기자님의 이 기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진실에 조금씩 더 접근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있는 유력 대선 주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충성 서약 같은 거, 뭐 그런 표현은 좀 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얼마나 봐줬는지 이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저는 뭐 지난 기사에도 썼지만 굉장히 좀 놀랐는데 지난주에
그 강혜경 씨가 자료를 이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PC 2대랑 이른바 명태균이 사용했다는 PC랑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쓰던 PC 그리고 강혜경 씨가 갖고 있었던 외장하드의 SSD 카드 2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강혜경 씨나 변호인단은 이게 다 디지털 포렌식이 돼서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출하고 네. 검찰이 볼 거 다 보고 넘겨받았다. 네, 넘겨받았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검찰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제출 받은 걸 또 달라고.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거를 왜 다시 달라고 하시죠? 가지고 계셨던 포렌식 다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그 윤석열 선거 기간으로 한정해서 포렌식을 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봤지만 없다. 야, 이런 진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진짜. 영장을 쳐서 김영선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영장을 쳐서 제출을 받은 거라고 하면 영장에 기재된 부분만 포렌식을 했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다 하죠.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 그만큼 했다는 거. 그럼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사건을 이거를 명태균, 김영선 요 금전관계로 묶자.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각을 잡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을 리가 없고 그러면 왜 이제 와서 다시 자료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다 해놓으려고 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건 어차피 50일이 지나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특검이 와서 검찰한테 자료 좀 봅시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없어 자료가. 근데 없어. 그럼 니네 제출받은 자료도 왜 다 포렌식 안 해놨냐? 그거 이미 제출이라 다 포렌식할 수 있었던 건데.라고 하면 검찰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 유기가 되는 거죠. 네, 뽀록이 나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하려고 했던 게 그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수사가. 그래서 다시 넘겨줬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래서 포렌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이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PC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당연히 그 PC도 검찰이 다 포렌식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만 지금 갖고 있고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또 있어요? 명태균 황금폰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느 재판 어느 기록에도 명태균 황금폰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심각한 아니 그러니까 일인데? 명태균 관련된 케이스에 재판에도 그 재판은 창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소된 피고인들 해당 재판에 황금폰이 증거 내역으로 제출된 게 없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변호인단이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로 제출했으면 변호인단이 증거 목록을 받아보고 그 증거 목록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제출한 검찰이 수사에 제출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변호인단이 열람을 요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증거 목록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아니 황금폰 한 게 그 황금폰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확보했죠. 근데 포렌식을 왜 없어요? 했겠죠. 왜 갖고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증거로다가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증거 인정을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 재판주의니까 그게 증거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일단 지금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지. 변호인단은 열람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기소한 검찰이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그 폰에서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우리는 다 그 폰의 윤곽을 알고 있잖아요. 일부를. 근데 그렇게 그 중요한 폰이 지금 막상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면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죄를 갖다 물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하여튼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검찰 스스로 이랬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적으로만 뭐 증거 제출을 하고 선택적으로만 포렌식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위에 있는 당연히 라인에서 지위가 있었던 거고 11월 초에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창원지검에서. 그럼 이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수준에서도 이미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의 증거와 진술이 확보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 보고서가 어쨌든 중앙지검까지 보고가 됐겠죠. 대검까지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를 본 윤석열 김건희가 경로에서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시기적으로 보면 맞아 떨어지고. 자 그러면 이때 그래서 저희 기사에도 나오는데 하루는 그 강혜경 국장과 변호인단이 김건희 관련 진술을 하려고 준비를 해갔답니다. 준비를 했대요. 이번에 소환이 가면 김건희 관련 진술을 합시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김건희 관련 오늘 진술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검사가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저한테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변호인이 형사사건 입회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이 정도 규모의 형사사건에서 주요 증인이자 자료 제공자이자가 그리고 뭐 어쨌든 공익제보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형사 관련된 진술을 하겠다는데 진술 자체를 안 들어주겠다는 건 뭡니까? 조서에 기재를 안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중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와. 다 뭐 검찰 해체만이 답이고 그 검사들은 감옥 가야지. 아니 이거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수사에서 직권을 갖다가 아예 남용의 어떤 방식들 이것도 일종의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직무유기를 한 것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그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뭐 강영 씨도 다른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정유미 창원지검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수사에서는 실무라인의 검사들은 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소 다 연명해서 냈던 거 아닙니까? 8명인가 검사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지가 있는데 이게 꺾인 거죠. 그럼 그때는 창원지검장이겠죠.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땡겨간 이후에 창원지검에서 이미 확인했던 걸 다시 묻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부 홍준표 관련된 사건은 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창원, 중앙지검, 대구의 사건이 나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어쩔 수가 없죠. 검사 입장에서. 김한 기자님 이제 기사를 읽고 왔는데 지금 대구 경찰서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로 경찰서로. 너무 충격적이네요. 야, 저는 지금 듣다 검찰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수사를 선택적으로 한다. 뭐 이거 같은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건은 당연히 특검을 가는 건데 지금 특검이 몇 번 부결됐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거의 통과될 뻔했었거든. 그런 상황인데도 수사를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는 이런 과정으로 전개됐다라는 거는 검찰 수사 자체를 지금 믿을 수 없어서 강혜영 씨나 김태열 소장이 강영장이나 김태열 소장이 직접 증거를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들이 이미 제출이 됐는데 검찰에서 우리가 이미 진술을 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은 이게 뭐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45일 뒤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상설 특검을 이제 임명만 하더라도 상설 특검에서 이 문제를 굳이 명태균 특검으로 하지 않아도 상설 특검에서 이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설 특검이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진실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검찰이 이거 지들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허겁지겁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이게 그동안 이 2년 11개월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간 동안 단 하나의 특검도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누구 때문이겠느냐, 뭐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 이게 내란 특검만 국민의힘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명태균 특검도 어쨌든 고구마 주기처럼 또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걸 막아야 한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그쪽에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두 가지 전선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연루된 김영선 공천권이라든지 뭐 다른 공천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게 있고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단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를 가장 많이 들여다본 게 변호인단일 텐데 TK 어지간한 정치인 다 엮여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국민의힘의 기반인 TK 지역의 어떤 괴멸적 타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도 절반의 진실이 있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진실은 있는 거죠. 자, 아까 추가 취재가 더 남아 계시다고 했고, 박재기 돈으로 이제 다른 후보 조사를 더 한 사람들이 있다. 영남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정리가 됐는데. 혹시 그 건도 김건희하고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기자들이 하는 일은 사실 이만한 빙산이 있으면 요만큼 파갖고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 윤곽 안에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 87년 이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정치 뭐라고 브로커가 예를 들면 보수의 본산에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국회의원을 2년 만에 시장으로 만들고 근데 그 당사자는 다시 3년이 지나서 대선이 나왔는데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을 모른다. 난 그 사람이랑 관계가 나오면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진 나오고 영상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반응하는데 이 브로커는 귀엽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도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오늘자인가요? 그 올린 명태균 페이스북 있잖아요. 뭐 심지어 굉장히 험한 말을 쓰면서 뭐 도둑놈, 도둑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사실 이 사람 지금 보석 받아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 원래 변호사들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말라 그러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은 결국 자기 이제 뭐 보석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아니 이게 판사가 보기에는 자기 재판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그렇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권으로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판세를 읽는데 능하다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떤 혐의, 어떤 과정이 연루되어 있는지 아는데 보석으로 나와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 사람들만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출한 증거에서 일정 정도의 금액 사용 부분만 무력화시키면 지금 검찰에서 하는 수사는 내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하는 추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선거 국면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선거 국면에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이 국면에서의 자신감이 사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지. 그래서 귀엽다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지금 근데 요 이야기는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요 유튜브계에 많이 스타로 떠오르는 변호사 중 한 명이 이병철 변호사라고. 심우정 고발하고 지기현 판사 고발하고 한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번에 한 방송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최고가 명태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하다 뭐 막 이런 얘기했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런 총명기가 있는 건 이제 사실이겠죠, 그죠? 또 나름 대담하고 뭐 예지력도 있고 거기서 그 이병철 변호사가 명태균의 예지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명태균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명태균을 좀 들여다봤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 그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남의 문제는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허부적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방통 같은 사람들 끝내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죽게 되잖아요. 낙봉파에서. 마찬가지로 명태균 같은 경우도 지금 남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게 일종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과신으로다가 스스로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선거 방식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들이 과거 명태균이 핸들링하던 정치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아까 말씀하신 영남 지역 있잖아요. 그 현역 의원들인가요? 아니 뭐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있고 뭐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뭐 대통령 나왔죠, 서울시장 나왔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금 뭐 여론조사 1위 후보 나왔는데 그 밑에 레벨이 나오면 사람들이 지금 녹취를 공개해도 뭐 그래 저런 녹취가 또 있지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게 이 상황 자체가 한국 사회의 퇴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하나하나가 다 뒤집어져야 되는 사건인데 지금 그렇게 안 가잖아요. 홍 후보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 좀 뭐 기스난다고 내가 이거 대선 후보 안 되겠어? 이런 태도
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맡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가 다 물러나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감옥에 보내야 될 상황들인데 난 이 한국 정치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뻔뻔해졌다. 네. 너무 염치가 없어졌다. 너무 예의가 없어졌다. 이게 이런 상태로다가 과연 정치가 올바르게 나갈 것이냐. 난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한국 사회 풍경이 진짜 그런 의미에서 살풍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법원은 대통령을 사진 촬영을 허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갖고 일주일 동안 논쟁을 했는데 그 주말 사이에 대통령은 자기 변호했던 변호사랑 강남의 식당에서 밥 먹은 사진을 알아서 올려요. 그리고 이제 윤버지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윤버러지가 아니라 윤버지더라고.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윤버러지라고 하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씁쓸해지네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야, 근데 좀 그럼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그 재판 얘기도 해주셨고 했으니까 난 가장 충격적인 방송이고 약간은 지금 난 방송에서 느끼는 게 내가 오기 전에 기사를 다 읽고 왔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님이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참 신기하네. 신기하고 의원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이게 난 이런 경우가 평생 처음이야. 이게 그냥 텍스트로 읽는 거랑 그 대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배우가 그냥 대본 낭독해 주는 거하고 실제 이렇게 연기하는 거랑 이거를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느끼기가 좀 어려울 텐데 나는 이 준비하면서 내가 기사를 다 보고 한겨레 11 그 원문부터 뭐 다 인터넷 기사 다 보고 왔는데 그게 그대로 막 입에서 나오니까 또 이런 평생 아마 이런 경험이 난 처음일 거예요. 한겨레 21을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